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임재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네. 그 고딕 미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딕체 할 때 그 고딕입니까? 그렇죠. 네. 선이 좀 딱딱하겠네요. 좀 날카롭죠, 고딕은.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림을 보면서 그렇죠. 또 작품을 보면서 한번 또 목사님을 만나뵙죠. 네. 고딕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후에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또 건축 양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그 16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근대적인 미술 사학자였던 그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분이 이 마니에라 데이 고티, 이 고트족의 양식이라고 해서 이 고전 고대 그레코 로만 컬처, 이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양식과 구분되는 야만족 고트족의 양식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틱, 예,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고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틱.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르네상스, 즉 고전 고대의 부활을 지향했던 르네상스인들이 사실은 그 모든 문화 예술의 진원지는 이탈리아거든요. 네. 그 르네상스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엉뚱하게도 중세 시대에 알프스 이북의 게르만족들을 위주로 해서 일드 프랑스에서 나온 그 미술 양식이 고딕이에요. 네. 그걸 이 이탈리아인들의 자존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죠. 본인들이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깔보는 의미로 중세의 천년을 다 고딕이라고 불렀습니다. 건축 양식을 뜻하는 용어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시대에 동시적으로 나타난 회화와 조각 전체를 다 가리켜서 고딕 양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양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딕 양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다 뾰족합니다. 네. 이것을 그 첨형 아치 그렇게 부릅니다. 네. 뾰족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요. 그 천장선도 뾰족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아케이드들도 뾰족하게 이렇게 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틀도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뾰족한 첨형 아치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고딕.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로마네스크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아주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딕 양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늑제 궁융입니다. 네. 늑제라고 하는 말은 그 갈비뼈 그런 뜻이잖아요. 예. 늑골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늑골 거기에서 온 말인데 네. 그 맨 처음에 로마네스크 초기 양식은 원통형 궁융이라고 해서 거대한 돌덩어리로 이렇게 반원형으로 원통형 궁융으로 덮고 나중에는 그것이 교차 궁융을 이루었는데 이 고딕 양식에 가서는 요와 같이 이러한 그 뼈대 늑제로 이렇게 하고요. 요 부분을 모래와 또 가벼운 돌들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고딕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바로 이 늑제 궁융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러나 무게라든지 공학적으로 모든 역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골격이 모든 역학적인 것을 다 지탱을 하고 그 사이를 아주 가벼운 모래와 작은 돌들도 그것이 이렇게 접착을 해서 이
공간을 메꾼 거죠. 네. 그래서 지붕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벽도 얇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의 하중을 이 벽이 지탱하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창문을 굉장히 크게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창문이 커졌는데 그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하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교회당이 정말 찬란하고 영롱한 그런 하늘의 빛, 천상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건축, 그것이 바로 고딕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벽면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벽에 그리던 그 벽화는 더 이상 그렇게 그리지 않고 교회 앞에 그 제단화를 놓고 그 나무 판넬에 성화를 그려서 신앙적인 메시지와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딕 교회에서 건축 공법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건축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그로부터 그 조각과 회화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르네상스 시대에는 조각과 회화가 건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림이 주도하는 미술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고딕 시대 때까지는 미술에 가장 주도하는 메이저 랭귀지가 뭡니까? 주도하는 언어가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네.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간 내부를 어떻게 장식하고 어떻게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걸 것이며 또 그 벽면에 그릴 것이며 또 어떤 조각을 장식할 거냐에 따라서 모든 예술 양식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기둥이라고 해서 이 작은 기둥을 요만큼에다가 또 그 위에 또 올리고 그 위에 또 올리고 그 위에 또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건축 공법을 고딕 시대에 창안을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기다란 그런 석재를 구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만한 요 반기둥에 또 반기둥을 올리고 또 반기둥을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축 공법이 나왔고요. 예, 요 늑제궁룡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처명 아치로 된 그런 아케이드로 했는데 이게 건축 공학적으로 이 원형 반원형 아치보다도 이런 처명 아치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그 무게 중력을 오히려 이 처명 아치가 더 그것을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마 건축에서 나타난 그런 로마 공법들 있잖아요. 그런 수도교라든지 다 반원형 아치인데 실제로는 이런 처명 아치가 그 하늘로 향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믿음을 표현했지만 단순히 그것이 믿음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공학적으로도 위로부터 내리 누르는 그 하중을 오히려 더 많이 견뎌내는 것이 이런 반원형 아치보다도 처명 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딕 건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이 공중 부벽입니다. 벽면을 얇게 만들고요. 벽면이 너무 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 안정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벽면을 받쳐주는 이 얇은 벽면을 밖에서 받쳐주는 이것을 이렇게 공중으로 플라잉한 그런 부벽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공중 부벽, 영어로는 플라잉 버트레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건축물의 무게감을 바깥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대충 마치 또 이렇게 집에 그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대서 쓰러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중 부벽을 세운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이러한 그 바깥에 외벽을 세우고 그 위에 각각의 공중 부벽을 마무리 짓은 위에다가 무게와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작은 첨탑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안정감 있게 모든 그 하중과
무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도록 그것이 바로 이 고딕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늑제 궁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이제 공중부벽으로 이 벽면의 무게를 바깥으로 이렇게 전이시키고 그 바깥에 또 외벽을 세우고 그 위에는 또 그거를 안정감을 줄 뿐더러 미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고딕 교회 건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 사람 모양을 여기 그려넣어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그런데 다 아치는 어떤 형태입니까? 처명 아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모양의. 목사님,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저렇게 과학적으로 또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럼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 중에 오늘날처럼 무슨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짓다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희생도 따르고, 그러나 그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도로 정말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우리 그 한국에 잘못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럽에 있는 그런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의 교회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노역을 한 줄. 노역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들은 대부분이 수도사들이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의 한 표현으로 또 그런 수도사들만이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믿음의 표현으로 정말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지었고요. 만약에 이게 노역이었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못 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마네스크 양식은 농촌 사회, 농촌 경제를 배경으로 해서 수도원이 주축이 돼서 이룩한 그 문화라고 한다라면은 이 고딕 양식은 상공업이 발달한 그 지중해 유역의 무역이라든지 그러면서 중세적인 도시들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 도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도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각각의 자기 도시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은 그런 건축 양식이죠. 지금 보는 이 교회는 최초의 고딕 교회인 그 파리 근교에 있는 생드니 교회입니다. 생드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당시에 그 갈리아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창문을 보시면은 그 반원아치, 즉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이 교회 이 앞부분과 또 이 동쪽 재단부 부분이 바로 이런 처명아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초의 고딕 양식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인상파 조각가였던 노댕 아시죠? 노댕은 바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프랑스 정신의 총화다 그런 헌사를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생드니 교회의 수도 원장이었던 그 슈제르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이 전형적인 그런 기독교 미술 양식입니다. 그 노마네스크 양식은 굉장히 견고하고 중후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제일 약점은 교회당 내부가 어둠침침하고 빛이 적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빛, 천상의 빛을 어떻게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차게 할까. 그래서 이 수도원장 슈제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노마네스크 양식에서 개발되고 발명된 여러 건축 기법들을 종합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그 쿤스트 볼렌, 즉 예술 의욕과 쿤스트 쾌넨, 예술 능력,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예술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합당한 기술과 공법이 그 쿤스트 쾌넨, 예술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딕 양식이야말로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그런 건축 양식을 만들 것인지 저가 기도하고 연구하는 중에 발명해낸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프랑스 고딕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 정면부에 정면부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네. 무슨 교회일까요? 노트르담. 그렇죠. 네.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 사원은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에 많은 스토리가 얽혀 있지만 사실 노틀담 사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중부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벽면이 더 얇아지면서 얇아진 벽면의 무게를 외부로 전달하는 이런 공중부벽 공법을 최초로 사용한 교회. 그래서 이 노틀담 사원은 교회 건축사에서 볼 때는 그 초기 고딕 양식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 뒤에서 본 그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공중부벽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네. 오히려 굉장히 장식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공중부벽을 처음으로 만든 초기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노틀담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이 가운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그 정 가운데 부분에 이런 그 광탑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마네스크 양식과도 좀 유사하지만 네. 그래서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장미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창들이 이 서쪽 또 남쪽 저 건너편의 북쪽에 이렇게 생기면서 교회 안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노틀담 사원 그 맞은편에 생샤펠이라고 하는 와. 그런 그 작은 성당이 있거든요. 네. 자, 이 교회를 보면은 창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창이 엄청 커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에 창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창의 예, 건축물이- 스테인드 글라스 네. 창을 세우기 위해서 유리창을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창을 지탱하는 기둥과 늑제 궁룡이 있는 것과도 같은 네. 이런 모습의 찬란한 그 프랑스 고딕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틀담 사원의 장미창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이 영롱하게 예배당을 비추죠.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은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로마네스크는 작은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은하고 고요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영적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빛. 네. 예,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겠네요. 네. 네. 노틀담 사원은 우리는 파리에 하나가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3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고딕 시대에 지어진 네. 고딕 시대에 지어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봉헌되어진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노틀담입니다. 예. 그래서 노틀담이라는 말은 그 Our Lady 우리의 엄마. 숙녀. 예. 그래서 노틀담이 마담 우리의 고귀한 여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이 성당만이 노틀담이 아니고 고딕 시대에 마리아에게 봉헌되어진 모든 교회들을 노틀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식 명칭은 노틀담 드 파리. 또 그 교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그럼 노틀담 드 스트라스부르. 그런 식으로 각 도시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봉헌된 교회를 노틀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이 교회는 샤르트르 교회입니다. 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아니고요. 네. 그 조금 발음이 다른데 이것도 이제 그 파리 근교에 있는 샤르트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면은 그 왼쪽의 탑과 왼쪽의 교회 첨탑과 오른쪽의 교회 첨탑이 건축 양식이 다릅니다. 네. 그죠? 예, 이 부분은 그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죠. 네.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이만큼을 짓다가 새로운 건축 양식이 나오니까 처명. 나머지 완성은 처명 아치, 고딕 양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노틀담보다 좀 더 후대에 마침내 그 프랑스 고딕 양식이 이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교회의 그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요. 멋있네. 네. 이 교회는 그 아미엥 대성당이라고 해서 고딕 그러면 그 특징이 뭐죠? 뾰족한. 뾰족. 높이 하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하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낸 가장 그 높이 지은 수직성 프랑스 고딕 성당 중에서 가장 높이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지었는데 이쪽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서 볼 수 있고요. 내부 모습입니다. 높이 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 교회는 바로 그 파리 근교에 있는 랭스 대성당입니다. 네. 랭스라는 도시에 있는 랭스 대성당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그 입구에 처명이네요. 삼각형 박공이 있는데 이것을 돌로 짠 레이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무늬와도 같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스 고딕 성당이 최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부터 그 교회 그 랭스 대성당 내부이고요. 이것도 그 내부 공간이고요. 또 이것은 바깥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프랑스 고딕 성당의 어떤 발달 단계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기 고딕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딕 양식이 영국에 건너가서 지어진 영국 고딕 양식입니다. 솔즈베리 대성당이라고 이 성당 안에 영국 입헌군 주제의 성문 법전인 마그나 카르타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즈베리 대성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글로스터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그 킹스 칼리지 예배당인데 영국 고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천장에 있는 이런 부채형 궁융입니다. 그러니까 본래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 위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건축 공학뿐만이 아니라 미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장식으로 승화를 시킨 이런 부채형 궁융이 영국 고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국 고딕 교회 건축을 대표하는 웨일스 대성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마네스크 양식을 볼 때 영국 그 더램 교회를 보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좀 유사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네. 영국 노르만 양식에 기초한 거기에서 더 나아간 영국 고딕 양식을 우리가 이 웨일스 대성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그 프랑스하고는 다르죠. 네. 이제 넘어가서 이거 어느 대성당 어느 고딕 같이 보이세요? 이거 처명. 요거는 약간 느낌이 어느 나라? 독일일 것 같아요. 프랑스. 독일. 아, 독일이에요? 예. 쫙하잖아요. 독일 역시. 쾰른 바로 그 쾰르너 돔입니다. 쾰른 대성당. 독일은 프랑스와 좀 가깝네요. 이렇게. 가깝죠. 네. 어우, 우리 자매님 굉장히 정확한 지적. 사실 프랑스에 있는 그 아미엥 대성당 바로 그 건축 언어 그 라인에 서 있는 쾰른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교회는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이게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분명히 고딕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독일과 프랑스, 영국 다른 여타 지역의 고딕 성당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 이남
알프스 이남 지중해 유역의 건축은 항상 수평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알프스 이북의 이 게르만족, 알프스 이북의 독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은 항상 수직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수직지향적이었던 그 알프스 이북의 그 고딕이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수평지향적인 지중해적인 그런 모양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그런 건축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고딕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네. 그동안에 우리가 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또 비잔틴 또 많은 시대의 그 건축과 조각, 그림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좀 정리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인바이블 전에는 예수님이나 이제 주님을 만나려면 사실 이 성경책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보니까 미술 안에도 주님이 계셨고, 건물 안에도 주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저는 기둥 안에서도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떠셨어요? 자매님. 네. 저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미술 작품이랑 건축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그냥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쌓아 올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구나.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앞으로는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더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이제 고딕 시대 이후 또 르네상스, 바로크, 그래서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 신학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왔고 고백해왔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